하버드 정치학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간 아시아 정치를 연구해온 저명한 마이클 해리스 교수가 자신의 모든 학술 논문과 저서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케네디 스쿨의 스타 교수였던 해리스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책으로 퓰리처상까지 수상한 인물인데요. 그가 갑자기 내 연구는 모두 잘못됐다며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동료 교수들은 해리스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고, 일부 학생들은 그가 외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단 4주간의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방문해 20년 경력의 정치학자의 모든 믿음을 무너뜨린 것인데요. 2016년 이곳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길래 하버드로 돌아오자마자 논문을 발표했는지 충격적인 진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이클 해리스 교수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은 제가 연구해온 주제 중 가장 흥미로운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책상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동안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으며 냉소적인 웃음소리와 의심 가득한 눈빛들이 강의실을 채웠어요. 누군가는 눈을 굴리며 펜을 돌렸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불가능해라는 말과 말도 안 된다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 반응이 제게는 흥미진진한 도전이었어요. 오늘의 주제가 다소 도전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국제정치학 강의실은 언제나 똑똑한 질문과 날카로운 토론으로 가득하니깐요. 저는 민주주의의 놀라운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현직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파면했다면 믿으시겠냐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을 연구해왔고, 젊은 시절 저는 특파원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적인 집회 진압을 목격하기도 했죠. 그리곤 첫 슬라이드의 사진으로 한 광장을 가득 메운 의문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깊은 주름이 잡힌 눈가를 좁혔습니다. 20년 넘게 교단에 선 경험으로 이런 학생들의 예상된 반응에 대한 여유로운 표정이 나왔어요. 2016년 이곳의 사람들이 집회하는 사진이었고, 여기 모인 시민들이 무엇을 원했을까라고 학생들에게 묻자 앞줄에 린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저 사임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헌법적 절차에 따른 파면을 요구했다라고 답하자 뒷줄에서 제임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집회하다 보면 경찰과 집회 참가자와의 무력 진압과 같은 과격해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지, 경찰과의 충돌이 없었나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불타는 차량, 최루탄과 같은 끔찍한 단어들로 대묻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2016년 당시의 한 집회 현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촛불을 든 어린아이와 그 옆에 서 있는 경찰의 모습이었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혼란이 느껴졌어요. 학생들은 평화롭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대규모 집회를 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심각한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해갔습니다.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집회의 이미지는 뉴스에서 보던 혼란과의 대립이었으니까요. 해리스 교수님, 정말 그게 가능했나요? 어떻게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끔찍한 사태가 없을 수 있죠? 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톰의 질문은 제가 2016년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품었던 바로 그 의문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학생들은 제 얼굴에 스친 그림자 같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리는 듯했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그들도 느꼈을 겁니다. 저는 톰의 물음에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덧붙여 제가 직접 목격한 이 사실들은 처음에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하였죠.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겼고 학생들은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으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그치지 않았고 그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절차의 판결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했어요. 세계 역사상 미국과 프랑스, 영국조차도 이루지 못한 민주적 대통령 파면이었어요. 이 일을 한국이 해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닉슨의 탄핵 과정이 시작되자 스스로 사임했죠. 클린턴은 탄핵되었지만 상원에서 파면 투표가 부결되었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상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있지만 시민이 직접 나서서 지도자를 헌법적으로 파면한 사례는 없어요.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탄핵 조항은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저의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놀란 듯했습니다. 학생들의 세계관이 조금씩 흔들리는 순간은 교수로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모델이 잘못된 건가요? 라고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구 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모델이라고 너무 오래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죠. 저는 교실을 천천히 걸으며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연구해왔고, 때로는 그 과정이 폭력적이었고, 때로는 좌절스러웠죠. 그래서 한국의 사례가 제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 눈으로 목격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장면들이 아직도 제 악몽 속에서 되살아나곤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평화적 집회였고, 그것은 제가 알던 세계의 모든 법칙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시민들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벌이고 헌법적 절차를 통해 성공한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라고 묻자 강의실의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죠. 우리는 평화적인 집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해냈다고 말하였습니다. 슬라이드를 광화문 광장의 항공샷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나오자 끝없이 펼쳐진 촛불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뒤덮은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모습이에요. 경찰과 대치하며 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방패를 들고 있지만 집회 참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최루탄이나 물대포는 보이지 않죠. 대신 무대에서는 음악회가 열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휠체어를 타고 참여했고 젊은이들은 그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집회가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즐겼어요.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표정과 똑같았으니까요. 교수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의 모델에 대해 더 많이 배우지 않나요? 소피아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그리고 아시아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이곳에서 나온 판결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죠. 여러분, 평화롭고 합법적인 대통령 파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의문이 빛났어요.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 했던 질문을 기억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의 펜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또렷이 들릴 정도였어요. 학생들의 눈동자에서는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하며 빛났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보던 집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광경 앞에서 그들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2016년 11월 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 속에서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연극을 보고 있는 것인지라는 그 의문을 품고 한국으로 떠났던 제 여정이 어떻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아직 학생들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서울의 촛불 집회 현장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고 왜 이 경험이 제 인생과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할게요. 학생들이 흥미롭다는 듯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에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 충격과 경이로움을 그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며칠 후 저는 학생들에게 약속한 대로 제가 직접 경험한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강단 앞에 서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돌아보니 학생들이 모두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노트북을 내려놓은 학생도 있었고 펜을 든 채 움직임을 멈춘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울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 했죠. 그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지금 그들에게 말하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인식을 바꿔놓을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2016년 11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파원 신분으로 서울에 발을 디뎠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메모장을 펼쳐 취재 계획을 점검했었죠. 당시 제 노트에는 또 하나의 실패한 민주주의 사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호텔 방에 짐을 던져놓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긴 후 저는 광화문으로 서둘러 나섰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 상황을 취재하러 왔지만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깊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불완전하다고 여겼죠.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본질은 권위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강단을 가로질렀습니다. 제 발소리만이 강의실에 울렸어요.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며 제 목소리는 조금씩 깊어졌고 말투에는 묘한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학생들은 제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죠. 손바닥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이 다시 몸을 타고 올라오는 듯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의문을 던진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11월의 초겨울 바람이 매서웠죠.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가는 내내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혹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최루탄과 물대포에 대비해 마스크와 고글을 챙겨야 하나?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내리는 순간 뒷목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땀방울을 느꼈습니다. 주변 풍경은 평범해 보였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개찰구를 통과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역사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아주 조용했어요. 공포나 긴장감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죠.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집회를 취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순간 숨턱이 막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머릿속에서 그려온 모든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순간 카메라를 들 생각조차 잊었죠. 20년 넘게 전 세계 분쟁 지역과 집회 현장을 취재해 온 저였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던 걸까요? 광화문 광장에서 본 그 장면은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목격한 것들은 광장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어요. 수십만 개의 촛불이 밤하늘 아래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이전에 본 어떤 집회와도 달랐습니다. 지하철 출구로 향하는 계단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마치 콘서트장을 떠나는 관객들 같았죠. 하지만 흥분한 군중이 아니라 질서정연했어요. 누구도 서두르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이상한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연출된 장면이라고 의심했어요. 혹은 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평화로운 대규모 집회는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회가 아닌 그 하나의 축제였죠.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나왔으며 아이들은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었고 노인들도 보였어요.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저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방패나 진압봉을 든 경찰은 없었죠. 대신 시민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목격한 것입니다. 100만이 넘는 군중이 한 곳에 모였는데 단 한 건의 끔찍한 사태도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었어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저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했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파면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끔찍한 사태나 불법적인 방법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법적 절차를 따르길 원했죠.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일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지 저는 그들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끔찍한 사태 하나 없이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촛불 집회를 취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시민들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재를 위해서였지만 점차 제 자신이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서울에서의 추가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사진들을 준비해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집회에 참가한 한 할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만난 60대 할머니의 정체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처음엔 그저 평범한 집회 참가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입을 열자마자 현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고 몇몇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제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제 인생 일생일대에 꼽히는 충격적인 할머니였죠. 이 사진의 할머니는 집회에 참가한 김영자 할머니였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셨습니다. 전직 영어 교사셨다고 했어요. 김 할머니께 여기 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과서에서 읽었던 모든 민주주의 이론보다 더 명확한 정의를 들은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한 소녀를 가리키며 대답하셨어요. 이 아이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한 소녀는 할머니의 친손녀였어요. 할머니가 말하셨어요. 저는 1980년대의 최루탄과 진압봉 속에서 민주화를 외쳤어요. 친구들이 끌려가고 피를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어린 손녀를 데리고 집회에 참여해야 하는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인 거죠.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도 서로 존중하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승리죠. 다음 사진은 바로 서울의 이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표정과 자세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직접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입을 열어 뭔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본 순간 제가 왜 기존의 모든 연구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곧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청년들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여기 왔느냐고 물었죠.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우리가 정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요. 라고 대답했죠.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혁명이나 폭력적인 저항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다음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20년간 전쟁과 집회 현장을 취재해온 저조차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알던 모든 집회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평소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집회대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때로는 충돌하죠.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서는 달랐어요. 시민들은 경찰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건네기도 했고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한 어린 여학생이 경찰에게 다가가 꽃 한 송이를 건네는 사진이었어요. 처음에 경찰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 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순간을 담은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학생들과 저는 충격에 빠져 넋을 잃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세계 각국의 집회 현장을 다녀봤어요. 미국의 집회와 유럽의 집회,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집회도 보았지만 이런 풍경을 다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민과 경찰이 악수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경찰은 웃으며 그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민은 과거 민주화 운동 당시 경찰과 충돌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우리의 적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시민이에요. 대립이 아닌 연대, 폭력이 아닌 대화, 증오가 아닌 이해의 광경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현지 기자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어떻게 오늘날의 평화로운 저항으로 이어졌는지를. 제가 시민들과 대화할수록 그들의 의식 수준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그들은 모두 법치와 헌정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이미 취재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촛불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저항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을요. 민주주의는 단순한 투표행위나 정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저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목격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저는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연구와 가르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일찍 갔었죠. 전날 집회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시민 의식과 이런 평화로운 저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광화문에서 본 광경은 제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했었고, 또한 한국인들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죠. 저는 특파원으로서 이미 세계 각국의 집회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습니다.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광경과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충돌하는 장면을 수없이 봐왔어요. 그것이 집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집회의 끝모습은 쓰레기가 난무하는 상황을 상상했지만 광장은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던 자리인데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집회가 끝난 후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남아서 광장을 청소했습니다. 비닐봉지를 나눠주는 사람, 쓰레기를 줍는 사람, 분리수거를 돕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런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민주화의 어두운 역사를 알아야 해요. 2016년 촛불 집회의 평화로운 모습 이면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죠. 이렇게 한국의 대단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강의를 마쳤고 학생들은 제가 처음 한국을 경험했을 때 상황과 같이 큰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